네, 안녕하세요. 키긴 켰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키긴 켰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 네, 잘 나오고 있는 것 같네. 음, 네, 뭐 어찌저찌 뭐 하여튼 시작은 됐습니다. 지금 방송을 켰고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면은 이거 뭐 들어오는 사람이 없겠죠.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래서 지금 준비한 컨텐츠를 조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뭐 인지도를 올려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사실은 뭐 인지도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제 스스로의 공부를 체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저는 뭐 자기소개를 조금 해보면 32살의 아저씨고요. 이 아저씨가 그냥 사는 게 지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본 결과 한의대를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 뭐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고 얼마나 생각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제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제가 뭐 칼을 뽑아 들었으니까 뭐라도 썰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국어 첫 시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이렇게 아주 막 기초적인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뭔가 이런 인스피레이션을 받겠다, 뭐 어떤 인강처럼 들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래도 뭐 저도 실력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서 요거를 하고 좀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걸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서 뭐 여기 오늘 그 뭐지 오늘의 한마디로 써놓은 게 있는데, 뭐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라는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누구나 그렇듯이 뭐 수험을 준비하시든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 됐든 경찰 뭐 시험이 됐든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동기부여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단어들을 하루에 하나씩 좀 적어서 보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적어놨습니다. 오늘의 동기부여는 뭐 이런데 마이크 소리가 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일단은 두고 보시고 뭐 반응이 있으면은 그때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의 국어는 이제 보통 크게 세 개의 커다란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저 때는 문학 비문학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문학 독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줄글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나 혹은 뭐 그냥 모의고사를 보셨던 다른 학생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국어라는 수능 시험이 초반부에는 이제 문법을 다룹니다. 1번 이제 초반부에는 문법 관련해서 문제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문학 지문으로 넘어가죠. 문학 지문에는 뭐 예를 들면은 고전시가, 현대시, 뭐 어떤 소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서 쭉 유형별로 나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쪽에는 이제 독서라고 되어 있는 비문학 지문들, 저 때는 비문학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문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학 지문들이 나옴으로써 이제 마지막에 가장 긴 지문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변별력을 또 여기서 나눠 가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집을 사셔도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세 권을 사야 돼요. 보통 이제 수능 국어를 준비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세 권을 저도 구매를 했고, 어떤 문제집을 고를까 하다가 이 마더텅이라는 문제집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마더텅인데 이렇게 된 마더텅 세 권이 이제 국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법, 그 문학, 독서 이렇게 세 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은 다 분권이 잘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답안지 분권도 잘 되고요. 요즘은 답지가 더 두꺼워요, 문제집보다. 이거는 저도 놀랐던 사실.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제가 오늘 푼 거,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오답 노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혹시 뭐 마더텅을 푸는 다른 수험생들이 계시거나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뭐 인간 강사도 아니고 그런 거 그냥 제 생각대로 막 썰 풀거든요. 뭐 들으시면서 그냥 재밌구나 이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뭐 쉬어가는 뭐 얘기, 뭐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미생에서 나왔던 대사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후반부에 네가 힘이 딸리거나 이렇게 뭔가 실패하는 이유는 너가 체력이 없기 때문이다. 뭐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뭐 엉덩이로 공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체력이라는 거를 생각보다 공부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얘기하지만 사실
체력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요번에 이번 거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내가 지금 체력이 상당히 딸리는구나. 옛날에 그 20살 때 파릇파릇한 시절하고는 다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아무래도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뭐 헬스장을 갈 수도 없고, 하여튼 뭐 제가 알아서 잘 관리해보는 걸로, 조금 풀리면은 그때는 헬스장 마스크 쓰고라도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체력이라는 게 확실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체력을 기르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월요일날 오늘 국어를 시작으로 이제 수요일날 영어, 금요일날 수학, 그리고 이제 과탐은 언제 어떻게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목요일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4회 정도로 이렇게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시간대는 9시에서 9시 반 요 사이일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이제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요 마더텅을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2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게 한 10주 정도 보고 있거든요. 요 마더텅이 맨 앞에 표지를 보면 30일 코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과목별로 그 모든 과목을 내가 하루에 한 번씩은 다 본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한 15문제에서 30문제 정도를 풀 수 있게.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분량이 많았던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쪼개져 있는데, 그 쪼개져 있는 것들을 제가 뭐 다 따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이걸 한 달 코스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한 2달에서 3달 정도까지 코스를 보고, 그게 딱 끝났을 때가 이제 9월 모의고사 조금 안 됐을 때 정도로 보고, 9월 모의고사가 들어갔을 때는 제가 그 다른 이제 사설 모의고사들을 풀면서 좀 대비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이제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같은 걸 좀 보고, 그리고서 또 이제 모의고사를 하루씩 준비하는 그런 코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오늘의 과목은 이제 국어입니다. 국어 첫 단원이죠. 보통은 이제 첫 단원들이 쉽게 되어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그 지수로그 함수 이런 거랑 아니면 뭐 이렇게 집합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요즘 책들은 가끔 이제 첫 시간부터 그냥 확 후려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 후려치는 애들이 이제 제가 미적분도 지금 풀고 있는데, 미적분 쪽이 조금 이제 그냥 대놓고 그냥 극한으로 때려치고, 이제 확률 통계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도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뭐 콤비네이션, 퍼뮤테이션, 뭐 이렇게 파이 뭐 이런 것들로 그냥 확 후려치워가지고 사람을 되게 혼란스럽게 하던데, 하여튼 그 단원이 오히려 지나면 좀 낫지 않을까. 미적분은 앞으로 좀 난항은 예상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제가 오늘 국어를 처음 시작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국어 문법입니다. 네, 이제 문법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 자체도 이게 안에 뭐 이렇게 문제가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렇게 정리를 시켜줘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 예시들을 이렇게 쭉 제가 볼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오답 노트의 문법은 오답 노트라기보다는 이제 개념 정리가 먼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념을 정리한 걸 함께 보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문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문 단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작은 국어의 단위서부터 큰 단위까지의 그런 문법과 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이제 마더텅이라는 이 문제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의문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음과 자음이 만나는 게 단순히 모음 자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강의가 시작됐으니 음악을 좀 꺼볼까요? 그 모음 자음만 붙는 게 아니라 받침이란 게 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키보드가 지금은 저희가 대부분 2벌씩을 쓰지만 3벌씩이라고 해서 받침용이 따로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받침에는 모든 자음이 다 들어올 것 같지만 모든 자음이 들어오지만 발음이 딱 이제 어느 그 일부분으로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중 자음으로 되어 있는 받침들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자음이라고 해서 모음 앞에다가 쓸 때는 이중 자음을 된소리 말고는 거의 안 쓰는데, 받침에는 그 이중 자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받침에 들어갔을 때 자음들의 소리 규칙, 그리고 받침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이중 자음들은 어떻게 발음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꾸스루이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우기는 조금 쉽습니다. 가나다라 마바 사에서 시옷을 빼고 이응까지 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 사 아까지 해서 시옷을 뺍니다. 그래서 이 가나다라 마바 아가 이제 그드르무 브으까지가 실질적인 받침 소리군이라고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받침으로 올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왔을 때 그 자음으로 발음이 안 되고 다른 자음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 키역, 쌍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역 발음으로 난다고 되어 있고, 대부분의 받침들이 이제 이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대부분의 받침들은 디귿으로 발음이 됩니다. 저도 이것을 근데 요번에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데, 저는 옛날에 이것을 시옷이 들어간다고 시옷도 발음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디귿이 발음이다 라는 게 이제 그 끝소리 규칙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읍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되고, 나머지 제가 안 적어 놓은 것들은 그냥 뭐 니은은 니은 발음, 이제 뭐 리을은 리을 발음, 고 이응은 이응 발음,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 끝소리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 그들음의 무브의에 해당되지 않는 친구들 중에서 그러면은 받침으로 왔을 때 어떻게 발음해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해서 또 자음군의 단순화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자음들이 왔을 때 어떻게 발음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중자음들이 왔을 때 이제 이중자음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기억시옷으로 되어 있는 이중자음, 니은지읒, 니은히읗, 리을비읍, 리을시읒, 리을티읒, 리을히읗, 비읍시읒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생각보다 뭐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 언어 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어미 쪽에서 이제 들어갈 마지막으로 이제 없습니다라고 끝날 때는지, 혹은 뭐 이제 조금 특이한 명사들 있잖아요. 갑, 삭,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중자음들을 쓰게 되어 있는데, 받침이 요것들의 이제 룰은 이렇습니다.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요 세 개를 제외하고는 둘째 자음을 탈락시키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 앉아 있다라고 할 때 그 지읒 발음은 안 나고 앉아 있다. 근데 이제 지읒이 이제 앞에 모음으로 가면서 이제 지읒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대부분은 일단은 앞에 있는 거를 룰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앞에 있는 게 떨어져 나가는 게 닭 할 때 리을 기역, 이거 닭 있고, 삼, 그리고 읊다라고 할 때 리을 피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외울 때 저는 어떻게 해놨냐면, 뭐 닭을 삶으니 시를 읊는다, 이게 그런 거 이제 이미지 와서 좀 외우는 게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상님들이 이렇게 닭을 삶아놓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시도 읽고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발음들에 대해서는 발음이 특이하다, 이 사람들이 발음을 특이하게 한다 라고 그런 식으로 그냥 외워놨습니다. 그래서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닭을 삶으니 시를 읊었다, 이렇게 해서 그 세 개의 이중 모음들은 발음이 뒤에 걸로 읽힌다. 이제 요것들을 좀 발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냥 조금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발음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요거 읽기만 해도 그냥 대충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가 20살 때 이거 준비할 때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귀찮아, 안 외워, 그냥 이제 읽으면 알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했는데, 요거를 조금 요번에는 그래도 제 자신을 못 믿겠기 때문에 요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요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대부분. 이제 기상캐스터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이제 신경 써서 발음하는 거고, 막다, 이제 말다,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이거 말다야 막다야. 근데 이제 일단은 기억이 발음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이 발음되는 게 아마 맞을 걸로 알고 있고, 요 이제 첫째 자음 탈락의 리을 기억이죠. 그래서 막다, 이게 맞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연음으로 해서 넘어가는 경우, 요 리을 기억에서 기억으로 넘어가는 경우, 맑게, 요렇게 해서 기억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기억이랑 합쳐져서 쌍기억이 될 거고, 이제 그 앞제는 그러면 리을 기억 중에 기억이 넘어갔잖아요. 그럼 리을만 남았죠. 그럼 리을은 발음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맑게가 됩니다. 맑게. 그래서 맑고 맑게. 그래서 그 맑다의 말 다음에 이제 기억이 붙었을 때, 이 경우에는 쌍기억으로 변하면서 리을이 남고 리을을 발음해준다. 거기 이제 예외적인 거고, 밥다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는 리을 비읍이면은 리을로 발음이 되는 게 맞는데, 원칙상 밥다는 요게 이제 뭐 때문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밥다는 비읍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밥다는 요 예외 조항으로 있고, 넓다는 또 리을인데, 넙죽, 넙둥, 넙적, 요거 해서 이제 넓다의 약간 활용 용언 이런 거 같은 이 세 개의 단어에서는 이게 널이라고 안 하고 넙으로 발음을 해줍니다. 넙죽, 넙둥, 넙적, 이렇게 해서 뒤에 이제 또 다 된소리화가 일어나고요, 비읍이라서. 그래서 넙죽, 넙뚝, 넙적, 요 세 개도 역시 예외입니다. 그래서 뭐 외우셔야 한다면 요 6개 단어를 외우면 돼요. 뭐 5개로 할 수도 있죠. 맑게, 밥다, 넙죽, 넙뚝, 넙적, 요거만 외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위에 있는 이제 리을로 시작하는 이중자음은 첫째 자음 탈락, 나머지는 리을로 시작하는 저 3개는 첫째 자음 탈락, 그리고 둘째 자음 탈락, 요걸로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연음 현상.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없죠. 뒤에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근데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면서도 그게 의미가 없어야 돼요. 이제 그냥 조사나 용언처럼 붙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오면 이제 말 첫소리로 이제 받침이 넘어가는 거예요. 꽃에, 먹이, 먹으면, 맑은. 이것도 리을 기억에서 기억만 넘어갔죠. 그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질 형태소라는 거는 형식 형태소는 이제 의미가 없는 조어, 조사, 용언이라고 치면 실질 형태소는 이제 실제적으로 의미를 가지지만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받침의 그 변화를 먼저 이제 1번에서 보여줬던 의문의 끝소리 규칙으로 받침을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음으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꽃차례가 아니라 꽃아래라고 되잖아요. 여기 이제 치읓이 원래 디귿으로 해서 받침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라 꽃아래. 그리고 흑위도 원래 흙위 이렇게 안 하고 흑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발음하는 이유는 리을 기억이 기억으로 바뀌면서 앞에 자음 탈락으로 기억으로 발음된 상태에서 연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뒤에 오는 게 자음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실질 형태소인 경우에는 이제 받침을 바꿔서 넘겨준다라는 게 연음 법칙의 이제 큰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자음 동화. 요 자음 동화는 이제 뭐가 됐든 우리나라 말이 이게 단어가 있지만 이것들이 연음으로 읽히면서 이제 그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들이 있는 건데 이제 보시면은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그 가다바라고 가다가 보아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외웠어요. 가다바 플러스 니은 미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연한 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비음이나 유음이라고 해서 비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가다바가 이제 그 경음이라고 치면 이제 조금 유순한 발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응, 니은, 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이 아니라 국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리을이랑 합쳐졌을 때는 리을도 바뀐다. 이게 독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독립 이렇게 안 읽죠. 이게 독립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독립에서 독립까지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그리고 또 이제 미음하고 이응하고 합쳐져서 리을이 됐을 때 뭐가 됐든 리을 발음은 그냥 하기에 되게 어려운 발음이에요. 사실상 단어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요거를 대부분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혹은 리을로 해서 좀 이제 발음하기 편하게 한다. 그게 이제 다음에 있는 유음하거든요. 그래서 리을하고 니은하고 붙었을 때는 리을로 읽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실제로 발음을 한 번씩 해보시면 조금 편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국외음악, 요거까지 이제 국외음악하고 밑에 이제 된소리 대기까지가 있는데, 요 된소리 대기 정도까지가 제가 많이 배웠던 내용인데, 국외음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조금 특기 케이스 같이 이제 보통 배우죠. 네, 끝소리가 디귿, 티읕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뒤에 이나 뭐 이렇게 지, 치, 크 뭐 이런 이게 이로 끝나는 단어가 있어요. 굳이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굿이 해서 뭐 굿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연음으로 굿이가 됐을지언정 이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다 해서 굳이 이렇게 발음을 한다. 맞이. 예, 그 가장 첫째를 뜻하는 맞이 같은 경우에는 요 맞이로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외음화는 뭐가 됐든 특이한 게 디귿과 티읕이 지읒과 치읒으로 간다. 이게 보통은 이제 비슷한 어군으로 이제 자음도 바뀌더라고 하면 니은 리을은 비슷한 그 음에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디귿 티읕에서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건 조금 이제 특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외음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도 많이 나고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 되는 것 같거든. 국외음화 안 돼도 발음이 되는 것 같거든. 구디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마디라고도 사람들이 하던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외음화 때문에 한창 이제 수능에 이슈가 있던 때가 있었죠. 국외음화가 나오면 정답률이 떨어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국외음화는 또 의외로 한 시대를 풍미하고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된소리 되기. 요게 이제 뭐 가끔 느끼실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된소리를 많이 효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일단은 뭐가 됐든 우리가 굉장히 잘 쓰는 된소리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욕 말고 욕 말고 이렇게 책방, 국가, 옆집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 룰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냥 쓰다 보니까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저는 이제 가다바 사자라고 외웠습니다. 가다바 사자라는 게 이제 이게 무슨 소리였더라? 뭐 울림 소리였나 열린 소리였나 뭐 하여튼 그런 그 자음군이에요. 요 해당되는 가다바 사자가 뭔가를 만나면 보통은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많이 생겨요. 가다바 사자가
이제 이전 받침 가다바와 만나면 된소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으로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소리에서 가다바 사자 이제 그드브 스즈가 나오면 첫 소리로 그게 이제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방, 국가, 옆집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요것들은 이제 방이라는 거, 국가 이거는 이제 한자 이제 한 국가 그리고 옆집 해서 어느 정도 다 이제 뜻이 있는 한 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된소리가 되는데 만약에 뜻이 안 되는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아요. 신과 바람도 원래 이제 카다바 사자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니은 뭐 삼과 뭐 이런 거 있는데 뒤에 오는 게 이제 그 디귿 기역이더라도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을 다음에 드스즈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룰을 익혀도 이게 한자어인지 아닌지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외워버리는 편이거든요. 요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발동, 갈등, 말살, 일시, 갈증, 발전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하죠. 발전, 갈증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읽어보면은 조금은 이제 어색함을 느낄 수 있는 거라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읽어가면서 조금 익히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사형 어미 을을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할바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할자 다음 혹은 뭐 하려고 뭐 할 듯이 뭐 할 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할자랑 붙으면은 이제 보통 이제 가다바 사자가 된소리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것도 있어요. 그 할바 뭐 이런 것들은 그 관사형 어미 리을 혹은 리을 이런 게 붙는 데는 띄어쓰기가 특이하게 돼 있어요. 보통 띄우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할 줄은 뭐 할 줄은 뭐 할 것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띄어쓰기도 좀 본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의문의 탈락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겹치거나 혹은 뭐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우면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발음을 안 하고. 해서 보통은 이제 그 동사나 이런 것들이 활용 용언을 뒤에 붙이기 전에 원형이 이제 으로 끝나는데 끄어 해서 이렇게 어로 이렇게 어가 붙으면 으가 없어지고 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음 같은 게 계속 나오면 우리가 뭐 장음으로 발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보통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에서는 뭐 NOO 뭐 ZOO 뭐 이런 거 OO 붙어 놓으면 이게 장음이 된다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타아서가 해서 타서가 아니라 타서 이렇게 그냥 줄여버려요. 탈락해버려요. 그리고 뭐 조아서도 이거 쓰기는 조아서라고 이렇게 히읗을 넣어서 쓰는데 발음은 조하서도 아니고 조아서도 아니고 조아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나르시다, 뭐 날씨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음군 단순화는 앞에 이제 그 발음 끝소리 법칙에서도 한번 봤던 거예요. 이중모음에서 하나만 발음한다. 두 개 다 발음하는 거 솔직히 우리가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게 dark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원칙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의문의 축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음이 이제 히읗이 뒤에 붙어 있으면은 조금 이제 이게 으학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발음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요것들이 이제 약간 연음 법칙이랑 비슷하게 자음을 하나로 합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다 이러면 이제 잡히다 하기가 이제 발음이 오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잡히다 해서 그냥 파요름으로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바다조개로 저는 외웠습니다. 의문의 축약이 일어나는 거 바다조개 플러스 히읗 이렇게 됐을 경우 파타초케가 된다. 이렇게 외우면 바다조개로 외우시면 됩니다. 보다가 사자 그리고 바다조개 이렇게 두 개가 제가 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모음의 축약은 이제 뭐 모음도 두 개가 합쳐지면 이중 모음이 된다. 근데 아시죠? 여기 받침 있는 모음 아닌 거. 이거는 그래서 뭐 보아서를 봐서로, 가지어를 가져, 뭐 되어를 돼, 뜨이다를 띠다, 이렇게 보이다를 뵈다 이렇게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문의 첨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이제 예외 조항이 많기도 해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쓰는 것들을 직접 보시는 게 속편할 텐데 이제 뭐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신여성, 신 플러스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신여성, 뭐 신여성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니은이 됩니다. 신여성, 한여름인데 한여름 이렇게 해서 니은이 붙죠. 요 식용유가 진짜 특이한 거예요. 식용유 해서 기역은 연음으로 넘어가고 이응 뒤에 붙은 이응이 또 있으니까 요게 이제 뉴로 붙습니다. 요 이야 여요유 이게 이가 또 하나의 자음군이고 야여 요유가 또 하나의 자음군이라서 이 두 개의 자음군에 대해서는
이 니은이 추가된다. 요거를 보통 이제 룰로 외우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직접 발음해보고 그 발음되는 것들을 좀 외우시는 게 속 편합니다. 깻잎, 뒷일. 요 깻잎, 뒷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이시옷으로 다 깨의 입인데 깻 이렇게 써놓잖아요. 쓰기는. 그리고 뒷해서 뒤의 일인데 뒷일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 받침이 니은으로 바뀐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예외적인 니은이 첨가되는 그런 의문의 첨가입니다. 그리고 뭐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에 뭐 사이시옷 생기거나 혹은 이제 그 이제 뒷말 첫 소리가 이제 가다바 사자일 때, 그리고 이때 이제 앞말이 모음 내지는 니은 미음 이응 리을 해서 이제 그 뭐래 울림 소리라고 하던가요? 뭐 울림 소리로 끝날 때 이 뒤에 게 또 가다바 사자가 까따바 사자 이렇게 그 된 소리가 된다, 이런 원칙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은 이렇게 이제 용례랑 직접 발음해 보는 게 제일 속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문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의문을 정리를 하고 나면 뒤에 이제 단어가 나올 거고, 단어 다음에 이제 문장 뭐 이런 게 이제 문장 보호랑 띄어쓰기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면 그제서야 이제 문제를 풀게 하더라고요. 연습 문제 다음에 이제 실제로 뭐 어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풀게 해줘서 그것들을 풀게 되는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단어와 뭐 의문 정리가 되는 대로 또 그 문제들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국어 문법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국어 독서입니다. 요 이제 비문학 지문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요 국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36문제를 풀었어요. 이게 이 마더텅 문제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독서 관련으로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지문 형태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도 그 섹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복합 지문,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과학, 기술, 예술 쪽을 사람들이 참 많이 어려워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이제 복합 지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인문학인 척은 하지만 뭐 철학 문제인 척하지만 사실상 뭐 수학 문제라든가 심지어 이제 적분의 개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미적분. 이 뭐 예를 들면 과학 지문이랑 이제 섞여 있는 거죠. 혹은 뭐 이제 보통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양자역학 이런 거 하면은 양자역학 관련된 철학도 있거든요. 그런 거랑 섞어서 이걸 마치 인문 지문인 척하지만 사실상 수학 문제 같은 것들을 내요. 과탐 지문 같은 걸. 근데 이제 이거를 과탐이나 수학에서는 그래프와 수식으로 표현을 했을 걸 다 말로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하다가 빡쳐서 써놓은 건데, 이것은 과학 지문인가 복합 지문인가, 수학으로 쓰면 훨씬 편한 거 말로 왈왈왈 잘잘잘, 어려운 문제들이요 집합소 혹은 예술 철학 관련으로 말로 꼬아진 개념이 나오긴 하는데 설명은 하려고 노력하는 설명충들의 대환장수죠. 아니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이과생의 입장에서는 아유 문과애들 애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10%의 오답률을 가지고 있었고, 복합 지문이 아무래도 과학 지문 비슷한 게 많아서 요거는 제가 뭐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원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는 편이에요. 사실상 지문을 읽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과학 지문 쪽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일단은 네 문제 틀린 거 한번 오답 노트 한 거를 한번 같이 쭉 보시죠. 해서 일단은 19년도 수능 서양과학과 동양과학 간의 천동성 지동설에 관한 견해 차이 및 분석을 해놓은 이제 긴 줄글이 있었고요. 그거에서 제가 한 문제를 틀렸습니다. 보통 이제 한 지문당 4-5문제, 뭐 적으면 3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한 문제를 틀렸어요. 요거가 뭐냐면 제가 좀 약한 부분이더라고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2번 틀렸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단어를 한자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어로 되어 있는 단어를 안에 문장 안에서 문맥을 읽고 이제 호응되는 한자어로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그게 진짜 잘 호응이 되는 것들을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는데 저는 적절하지 않은 거를 찾으는 건 줄 알고 문제를 풀었는데 그게 풀렸다는 게 더 문제죠. 이게 왜 이게 정답이 나왔을까? 왜냐하면 이게 한자어라는 게 딱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살짝 미묘하게 범위가 크거나 작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자어로 도치한다고 했는데 얘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뭐 정확하진 않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뭐 일으키를 진작할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일으킨다는 거는 좀 더 브로드한 개념, 그리고 진작한다는 거는 좀 더 이렇게 어떻게 예측샷을 때린다 뭐 이런 느낌이랄까, 예측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 뭐 이런 뜻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그냥 예측에 대한 개념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오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잘 몰랐었고, 그리고 이제 한자어에 대해서 조금 고찰을 덜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틀렸는데, 그래서 요번에 요 문제들을 풀면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이제 불안해졌습니다. 한자어를 공부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제가 봤을 땐 답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여기에서 제가 잘못한 건 뭐 4번 여겼다를 설정했다고 했는데, 여겼다는 이제 그냥 생각한 거, 설정은 약간 의지적으로 이렇게 뭔가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의 차이를 감안을 못했고, 그 만들었다 고안했다도 사실상 1대1 대응이 딱 뜨는 건 아닌데 그나마 제일 일치한다라는 식으로 답안지에도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조금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2019년도 9월 모평 같은 경우에도 이 똑같은 문제를 틀렸어요. 요거는 근데 확실하게 1대1이 되는 문제더라고요. 가져다주는, 아니 그 떠올리게를 연상하게는 이거는 1대1 대응이 완벽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 의미가 살짝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아우른다는 게 봉합은 아니죠. 봉합은 뭔가 이제 그 다 합쳐서 이렇게 마무리하려는 거고, 아우르려는 거는 이제 모든 의견들을 다 합쳐서 이제 마무리는 아니고 이제 다 이제 넓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해계문을 가져간다? 뭐 하여튼 뭐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3 떠올리게 연상하기는 이거는 뭐 벗어날 수 없는 딱 1대1 대응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틀린 유형이 있었고, 이제 2018년도 9월 모평 이제 23번 문제인데, 요거가 이제 양자역학 문제입니다. 요거 제 기억으로 2018년도에 수능 딱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모평 딱 끝나고 나서 되게 이슈됐던 걸로 기억해요. 이 양자역학적인 개념이고, 이게 제가 틀린 건 23번인데 22번이 그거예요. 적분과 미분 개념을 통해서 이제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의 그 만류인력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그걸 글로 풀어놨어요. 사실은 뉴턴이 미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분의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그걸 다 말로 이렇게 뭐 구각 뭐 이렇게 해서 구껍질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구껍질에 대해서 모든 걸 더하면 딱 그 하나하나의 그 질량점에 대한 뭐 이런 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문과생이 이걸 풀라고 하면 도저히 풀리지 않겠죠. 사실상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않는 이상 지문 한 번 읽는다고 이게 되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 문제가 그때 막 얘기가 많았고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거 답지를 저도 봤을 때 이게 지문을 보고 알았다기보단 그냥 그 배경 지식이 있는 거예요. 고전 역학적인 측면에서의 그 어떤 거시 물리, 그리고 양자역학적인 측면에서의 거시 물리, 양자역학적인 측면에서 미시 물리, 그리고 이제 고전 역학적으로 봤을 때 미시 물리. 그게 해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거잖아요. 그걸 미시물리라고 하는데, 이 작은 것에 대해서는 양자역학하고 그 고전역학이 충돌해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다란 물체, 반지름 5cm의 팽이 같은 경우에는 고전역학이든 양자역학이든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뉴턴이 하던 그 뉴턴 역학을 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성성 원리 이런 거가 문제가 되는데, 관측을 하면은 그 관측 때문에 위치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체의 위치를 알 수 없다. 이게 뭐가 됐든 불확정성 원리와 그런 그 양자역학 미시 물리의 어떤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나중에는 확률로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냥 뭐 몇 줄짜리 뭐 그냥 뭐 한 페이지짜리 그냥 지문으로 설명을 하겠다?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관찰하기 전에 S라는 상태에 있다. 이거는 고전역학적인 미시 물리고요. 전자를 관찰하기 이전에 S와 베타적인 상태에 있다. 이거는 양자역학적이고요. 그리고 반지름 5cm의 팽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럼 얘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도 회전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은 못하거든요. 얘는 커다란 물체라.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이제 고전역학적인 거시물리적인 거에 해당되고, 요거는 그 양자역학이든 뭐 일반 물리역학이든 일반 고전역학이든 다 그냥 동의하는 그런 참 거짓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것들 안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저는 오답을 3번을 골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전역학, 양자역학적으로 측면으로 봤을 때 뭐 팽이한테도 비슷하게 적용은 할 수 있거든요. 확률이 굉장히 낮아서 그렇지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알고 보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다라는 확률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 뭐 참이 되는 건 불가능하진 않지. 왜냐하면 디귿이면서 리을도 참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양자역학의 얘기니까 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거시물리라고 퉁치고서 둘 다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라고 해서 이게 맞는 지문이고, 이제 5번이 정답인데 5번이 정답인 이유도 그거예요. 리을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반지름이 5cm짜리 팽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또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B라도 팽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내놨는데, 저는 이 문제 출제자한테 그 추천해주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파인만의 왜라는 질문을 할 때라는 영상을 찾아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물리학 관련해서 굉장히 대가인데, 이 물리학자가 당신의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나한테 왜라는 질문을 할 땐 당신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알려줘야지 그 배경 지식에 맞춰서 내가 설명을 해준다. 그렇지 않으면 내 설명은 전혀 쓸모없는 설명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봐야 돼요. 이 문과생들한테 이 배경 지식이 전혀 없으면서 고작 지문 하나 주고서 이거를 설명한다? 엉망진창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 6월 목평. 요거는 사실상 문법 문제인데, 이거를 왜 여기다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 보조 용언과 이제 서술어 기능을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조 용언 같은 경우에는 빠져도 이제 뜻이 바뀌지 않아요. 문장의 뜻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서 저는 그래서 다 빼봤죠. 계산해 보고 시작하자. 근데 다 말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찍었는데, 이거 보니까 4번이 돈을 구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거하고 돈을 구해 오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거하고, 이 두 개의 의미가 좀 다르더라고요. 돈을 구하는 건 하여튼 돈을 쟁이고 내가 있는 거고, 구해서 가져오겠다라는 뜻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오겠다고는 보조 용언이 아니라 서술어였다. 그래서 4번이 답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요거는 아마 저 문법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면은 뭐 비슷한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국어 독서도 마무리를 했고요. 그거에 이어서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문학인데요. 요번에 제가 문학은 현대시를 풀었어요. 자, 이렇게 문학을 했는데 현대시를 했습니다. 이 시 같은 경우에 제가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뭐 인생을 살면서 그냥 가끔 뭐라 해야 되냐, 멘탈이 털리거나 이렇게 삶이 힘들 때 그냥 뭐 재미 삼아서 신춘문예를 내본 적이 있거든요. 시로는 한 2회 정도를 내봤는데, 뭐 재미는 있는데 시는 쓸 때마다 참 제가 느끼는 바는, 나의 그런 감정 상태를 나도 잘 모르게 그냥 풀어내는데, 나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풀어내는데, 과연 이것을 누군가가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반문을 항상 합니다. 뭐 김영하 씨가 얘기했던, 그 소설가 김영하 씨가 말했던 그런 어떤 학술적으로 풀이된 그런 내 문학 작품이 그렇게 읽히고 있는 건 원치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오답 노트를 작성하면서도 왜 이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나마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물론 이 작성자의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출제자의 의도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제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학술적으로 굉장히 딱 정형화된 이론만 가지고 와서 이 시를 분석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뭐그 일제시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뭐 시인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항 정신이 있다라는 걸 룰로 가지고 가요. 그리고 혹은 뭐 자아 성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읽어서 내가 느낀 감정하고는 조금 다른 해석이 나오지만, 그게 왜 그 해석이 나오는지를 이해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요즘은 생각이 되더라라는 게 아무래도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인 것 같고, 그래서 뭐 틀린 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건 뭐 한두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보시면, 그래서 근데 많이 틀렸어. 77문항 중에 14문항을 틀렸는데, 요 마더텅이라는 문제집 안에서는 그 빈도수가 그 항상 출제되거나 빈도수가 높은 시들이 있어요. 그 잘 나오는 시들, 뭐 박목월 시인, 김소월 시인,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시는 많이 안 나왔고, 혹은 그런 시인들이 나오더라도 그 시인들의 대표시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조금 이제 마이너한 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옛날에 PD 생활할 때 그 에렌디라 님이랑 했었는데, 요 시를 제가 낭독하게 했거든요. 그때 참 읽혔던 시들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뭐라 해야 되냐, 좀 너무 생경한 시들이 많이 안 나왔다. 그냥 조금 뭐 한 번쯤은 들어봤지 하는 시들이 있어서 그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현대시 위주로 풀이가 진행이 됐고, 이제 유형은 이 현대시 유형이 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형들을 보시면 두세 개의 시에 대해서 공통된 특징 찾기, 혹은 이제 그걸 A, B 혹은 뭐 가나다라 마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연이나 두 시 간의 차이점을 찾거나, 어떤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올바른 거 올바르지 않은 거 찾기, 혹은 뭐 이제 보기를 줘요. 이 보기라는 건 이제 작가에 대한 뒷배경,
혹은 뭐 이제 그 시에 대한 뒷배경 이런 것들을 주고서 그런 것들을 심층 분석을 하는 거야. 혹은 뭐 이게 이 사람은 일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향했으며 뭐 이렇게 고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 시 구절에 있는 뭐 단어를 하나 집어서 이 구절은 그렇다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뜻하는 것이겠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유형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틀렸던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이덕 씨의 그 복숭아 곁으로라는 시였고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년대 6월 모평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잘못했던 거는 경어체를 사용한 건 맞는데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지는 않았어요. 경어체를 썼지만 이게 서정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서사시 같은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웅장한 분위기를 생각하지 못하고 경어체 오케이 뭐 이러면서 그냥 찍어버린. 그래서 지시어를 반복한 건 그럼 뭐였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 보시면 그 복숭아 나무 곁이잖아요. 그라는 그 단어가 지시어로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시는 한번 찾아보시면 혹은 뭐 요 4번 문제거든요. 그 마더텅 문제집을 보시면 딱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김기태 시인의 새라는 시였고 요게 이제 뭐 그 묶여 있었죠. 그 되게 유명한 시인데 그 뭐냐 그 포스가 쏜 곳은 한낱 뭐 죽은 새에 불과하니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시랑 같이 묶여서 나왔는데 이 새는 뭐 이 김기택 시인의 새라는 시에서는 되게 이제 새가 새장 안에 갇혀서 자기가 갇힌 줄도 모르고 날지도 못한 채 닭처럼 살아가는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암울한 현대 상황이랑 이렇게 겹쳐졌다 이렇게 해서 그 분석할 수 있는 시였는데 뭐 제가 쓴 오답은 1번이었고 그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이 왜 이제 적절하지 않냐면 그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를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이라는 건 새의 본질은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본질에 충실한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환경, 그 새장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자유를 상실했다고 써놨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 저는 못 보고 요 창살이 부딪히고 나서야 창살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 저는 이거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딪히고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 거는 요거는 약간 세모적인 보기라면 확실하게 틀린 4번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그 다음에 나온 이제 15년도 수능 오장환 고향 앞에서 최두석 낡은 집. 이것도 좀 읽으실 거예요. 수험생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뭐 수능을 한번 쳤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봤을 법한 시들인데 그 조금 그러니까 보통 고향을 얘기하는 서정시나 이제 시들은 현대 시들은 고향의 어떤 그리움 이거에서 딱 끝나거나 고향에 대한 애틋함으로 끝나는데 여기는 두 시가 전부 다 좀 뜨뜻미지근해. 이게 막 고향 앞에서도 아직 내가 고향을 못 갔는데 뭐 사람들이 막 좋아해. 그리고 옛날 생각이 나. 그래서 뭐 좋네 뭐 이러는 시고 최두석의 낡은 집이라는 시도 내가 오랜만에 고향에 갔는데 생각보다 내가 못 본 사이 동생은 중학생이 돼 있고 막 아버지는 뭐 이렇게 아직 가난하게 이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다리 절던 오리를 잡아서 나한테 주는데 하면서 약간 좀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시예요. 그래서 이 제가 이걸로만 두 문제를 틀렸는데 뒤에 보기에 보면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29번에 27번을 틀렸던 이유는 제가 오답을 5번으로 썼고 정답은 1번이었는데 5번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길 희망하는 가는 맞아요. 그러니까 고향 앞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뭐 이렇게 고향의 어떤 그 자연과 함께 흘러가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주막에서 사람들하고 막 아이고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있는데 나의 화자에서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길 희망한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화에 대한 언급은 나오는데 그 산업화 때문에 산업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직장은 멀어지고 오히려 우리 시골의 삶은 여전히 빡빡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이거 아직도 가난하네 이거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길 희망하면서 막 희망차게 막 와 이러는 게 아니라서 5번이 확실하게 틀린 거였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 보면 늙은 노인이 나의 처지에 공감해주는 그런 행위 하나 나와요. 그걸로 인해서 아마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한 것 같아요. 해서 그렇게 있고 똑같은 지문에 대한 다른 문제를 또 틀렸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시는 고향에 대해서 애틋함은 있지만 뭔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뭔가 좀 완성이 안 됐어. 그거는 그 기억 속에서 이게 그걸 이제 보기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그 귀향 이식을 하고는 싶은데 뭔가 갔더니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그 고향이 아니야. 혹은 내가 아직 고향에 아직 못 갔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고향의 따뜻함을 받지 못하고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미완의 형태로 남는 귀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설명하는 시인데 저는 정답을 1번이라고 적었으나 이것도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인데 제가 5번으로 적었어요. 제가 이 패착의 원인은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이 부분을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인집 늙은이가 이제 이 화자가 무슨 막 자기 고향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공감을 해주는 장면이거든요. 슬퍼하면서. 근데 이제 그거를 반대로 써놨어요. 1번 보기에선 가에서는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화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린 보기고 왜 5번은 그러면 정확하게 뭐 5번은 왜 그럼 맞는 복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제 오리를 왜 다리를 저는 오리와 중학생이 된 동생 그리고 여전히 뭐 집 근처에서 농사는 짓지 않지만 1시간 넘짓한 거리를 달려서 공장에 다니시는 아버지 이것들을 읽으면서 내가 이 사람이 변한 고향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한데 하면서 이게 좀 생경해하고 있구나 이런 걸 봤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완의 고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두 시를 조금 더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요번에 읽었으니까 이제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틀리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가 이제 많이 틀리는 유형인데 요 14년도 수능 30번에 해당되는 게 두 시를 놓고서 이제 공통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자꾸 이제 시 하나에 이렇게 눈길이 가가지고 오답을 찍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싶었던 건데 요 조치훈의 파초라는 시는 산을 바라보면서 저 산에 이렇게 풍경을 쭉 훑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립다 뭐 이러는 시고 사평역에서는 막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옛날에 내가 봤는데 그 옛날에 본 사람들이 막 이러이러한 뭐 풍경이 있었고 이런 뭐 서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숨을 나누고 뭐 이렇게 그 이제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설명을 해서 그립다 이렇게 되는 그런 시입니다. 이제 그런 시를 봤는데 이제 상승의 이미지가 저는 사평역에서라는 시에서 상승의 이미지가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승의 이미지가 없겠거니라고 생각해서 정답을 상승의 이미지가 없는데 이게 하강의 이미지 이제 파초에서 나타나는 하강의 이미지에 너무 꽂혀가지고 3번을 찍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4번 이제 마주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산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립다라고 하는 시라고 했죠. 그래서 산을 마주하고 있는 대상, 산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제 그 사평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추억해요. 이게 다 과거형이거든요, 어미가.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움을 드러낸다는 4번이 오히려 더 정확한 답이고 이제 3번은 이제 상승 이미지가 없는데 대충 있겠거니 하고 3번을 찍어버린 거죠. 뭐 마지막에 바꿨어요 이거. 보통 언어는 바꾸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18번 같은 경우에는 뭐 김현승의 플라타너스라는 그 시 그리고 정지용의 달 이런 두 시입니다. 이제 뭐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그 플라타너스를 바라보면서 뭐 당신의 뭐 자신의 이제 경험들을 하나씩 이제 플라타너스여 뭐뭐인가 뭐뭐이다 플라타너스여 뭐뭐인가 뭐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그 모습과 자신의 어떤 경험 혹은 내면적 이미지를 주고받는 그런 시고 정지용의 달은 이제 달빛이 막 내리쬐요 마당에. 그러면 그 마당에서 막 예쁘다 막 풍경이 있고 막 쏟아지는 달빛 막 이게 하나의 뭔가 영창 같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답은 4번을 찍었고 정답은 3번이었는데 저는 이걸 푸는 그 순간에 영창에 대해서 당연히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피아노 브랜드기도 한데 하여튼 영스러운 부름 뭐 이렇게 성스러운 부름 혹은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 되게 홀리한 어떤 노래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영혼의 창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매개체의 객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봤더니 그 부름은 그 매개체가 아니라 어떤 그 이상 세계의 완전함 혹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화자의 만족감은 또 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영창을 들으면서 내 그 만족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 이미 아름다운 이 세계에서 그 영창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만족감이라는 단어를 제가 뒤에 더 잘 읽었으면 이걸 택했을 텐데 적절하지 않은 걸로 그러지 못했고 요거 그래서 사실은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뭐 하나 찍어야겠다 해서 4번을 찍었는데 4번에서 이제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마당의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마당을 그냥 객관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서 4번을 찍었던 건데 정답은 3번요. 만족감을 상징하는 군. 요거를 잘 봤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번 15년도 6월 모평인데요. 이제 김광균의 와사등, 박용래의 울타리박이라는 그 시였습니다. 이 두 시의 이제 공통점을 찾는 거였는데 이제 김광균의 와사등 같은 경우가 되게 뭐라 해야 되냐, 시를 읽고 있으면 이게 어떤 하나 특정한 뭐라고 해야 되냐, 장면이나 이런 상황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무슨 컴퓨터 그래픽 작업하는 공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새까만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등이 하나 이렇게 떠 있어. 그래서 등이 하나 떠 있어서 거기에서 밑에서 사람이 이렇게 막 고민하고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시가 진행이 되고요. 박용래의 울타리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가 이제 고향길을 막 이제 추억하는 시예요. 그래서 되게 서정적이고 그 뭐라 해야 되나, 풍경을 묘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두 개의 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오답을 1번을 찍었는데 수미상관이 사실상 와사등에선 쓰였지만 울타리박에서는 수미상관이라고 하기까지는 힘든 그냥 대꾸법 정도로 비슷한 어조의 어미가 오기는 했지만 대꾸법이라고 보기까지도 힘든 그런 그냥 운율적인 반복이었고, 이 수미상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1번을 턱 집어버렸는데, 제일 좋은 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와사등이라는 건 새까만 공간에 등 하나만 딸랑 달려있고 그거를 바라보거나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그 공간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런 뭐 물론 굉장히 이질적이지만 공간을 표현하고 있고, 그 고향길 같은 경우에도 내가 고향길을 이렇게 그림처럼 묘사한다고 했잖아요. 그 고향길이라는 공간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떤 그 비유적 표현들을 활용해서 인식하고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더 확실한 정답이기 때문에 3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또 똑같은 시에서 똑같은 두 개의 문제를 틀렸는데, 요게 이제 그 비슷한 거예요. 보기를 이렇게 줘요. 김광규는 이미지즘, 그리고 뭐 이게 상실감과 소외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박용래는 모더니즘 기법에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결합 해서 뭐 그림을 똑같이 두 사람이 그리는데 이미지즘, 그 회화 같은 데서 보면 딱 그 전체 풍경이랑 전체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만 딱 그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하나의 이미지만을 갖고서 이제 그 결합을 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이미지즘이고, 박용래는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심플하게는 가고 있지만 그것들 안에 이제 한국적인 정서가 들어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나 모두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잘 살리고 있다. 뭐 이미지즘, 모더니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풍경 묘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맞는 얘기고, 그리고 2번 가는 시간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나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통해 자연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근데 순환적 흐름, 와사등 설명할 때 순환적 흐름에 대해서는 뭐 얘기 나온 게 없죠. 그냥 공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울타리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그 순차적 흐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마치 강물이 흐르듯 시간이 흐르듯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맞는데 앞부분에 이제 그 순환적 흐름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2번이 틀린 얘기고요. 제가 적었던 오답 5번 같은 경우에는 그 토석적이 아니라 이제 뭐랬냐, 향토적 정치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한다 해서 그 되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 들꽃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울타리 밖에 이렇게 내가 들꽃을 심고 집안에서 뭐 이런 걸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되게 한국적인 정서를 자아내는 시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잘 못 캐치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13년도 수능 문제 또 틀렸는데, 이시영의 마음의 고향 6 초설, 이게 이제 연작시라서 이제 숫자가 붙어 있고 그 연작시들에 대해서 각각 부제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시영 시인의 그 연작시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여기서는 제가 오답을 5번을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시영의 마음의 고향 초설은 그거예요. 내가 고향에 있으면서 고향에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마지막에 이 고향을 나가면서 터벅터벅 걸어나가는, 퇴장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가 진행이 되거든요. 저는 그 안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떠났잖아요.
떠났으니까 그냥 미련 없이 떠난 줄 알고 그리움이 안 느껴져서 5번을 골랐는데, 이제 3번에 고향의 특정 인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상을 반전시키고 있다. 이 안에서 고향의 특정 인물을 떠올려요. 이제 자기 누이를 떠올리면서 이 누이가 이 고향에서 있다가 떠난 그 날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가 됐든 지금까지 고향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아쉬움과 그리움에 대한 정서를 반전시키지는 않거든요. 계속 그 그리움을 가지고 가면서 계속 열거를 해요. 그래서 이 반전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틀린 단어인데 그 3번을 못 잡고 이제 상실감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5번을 찍었는데, 뭐 상실감에 대해서 그리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뭐 세모적인 답변이라고 치면 뭐였든 반전이 굉장히 틀린 얘기라서 요거는 제가 반성을 하면 되는 거고. 14년도 6월 목평에 이제 백석 8원 서행시초, 이 백석 시 중에서 나름 그래도 서정적이랄까, 뭔가 이해하기 쉽달까, 그 이해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시인데, 이게 뭐냐면 자식과 남편을 잃은 안악이 이제 그 여승이 된 거예요. 스토리는 그건데 요를 시간 순서를 반대로 적어놨어요. 여승이랑 인사를 하고 그 어떤 여자가 장터에서 뭔가를 파는데 애비랑 아이가 죽었고, 그래서 결국 돌아간 게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그게 사찰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 시인데, 하여튼 굉장히, 근데 읽으면은 조금 뭐라 해야 되냐, 그 백석을 뭐 굳이 막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시들은 뭐 이렇게 그 인디언인가 뭐 그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시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지, 막 사람들이 천재라고 뭐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얘기가 있잖아요. 요 시를 읽으면 그 천재성을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이게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시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거 같은데 스토리가? 그러면서 한번 맞아요. 하여튼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천재적인 발상인 건 맞는데, 하여튼 천재든 말든 뭐 수험생 입장에선 진짜 짜증나는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이런 시를 써놔서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잘못 설명했네. 8원 서행 시초는, 백석의 8원 서행 시초는 그거네. 그 여식, 그 뭐라 해야 되나, 옛날에는 어린 여자애들이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식모로 살고 그랬잖아요. 거기 살면서 이제 집안일 하고. 근데 이제 그 식모로 살던 애가 다시 이제 가족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식모로 쓰던데도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서 이 사람을 내쫓는 건데, 그 내쫓을 때 하여튼 긴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거를 덤덤하게 그려내는 시입니다. 내가 설명한 시는 뭐였지 그게? 하여튼 덤덤한 시인데, 이 시에서 이제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보시면은 뭐 별건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거잖아요. 내가 식모로 살던 집에서 가족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틀린 이유는 답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찍은 게 1번이었는데, 4번에 보시면 육친과 이별하는 계집아이의 슬픔을 강조한다. 육친이 아니거든. 그리고 유리창 밖이나 아니나 둘 다 슬프긴 매한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육친이라는 단어 때문에라도 하여튼 틀린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박남수의 새를 또 틀렸네. 새랑 어머니의 그릇. 요 그릇이라는 게, 그릇이라는 단어를 어머니가 그릇이라고 쓴대요. 근데 그게 하나의 언어의 발명 아니냐. 내가 본 그릇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국어 사전에서 봤을 뿐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인으로서의 어떤 자아 성찰을 하는 그런 시고,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는 자신의 시가 하나의 노래이고 이야기이고 싶은데 내 이야기는 내 마음속 안에서 맴돌아서 되게 나를 괴롭게 한다, 뭐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다의 공통점으로, 이제 이 세 시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찾는 거였는데, 저는 이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요 5번도 그렇게까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 박남수의 새 같은 경우도 그 새와 하늘, 뭐 혹은 포스와 새, 이런 식으로 해서 대비를 이루고 있고요. 그릇과 그릇이란 두 단어가, 하나는 내가 시인이 찾아낸 단어, 그릇은 어머니가 만든 단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대비가 되고 있고, 노래와 이야기가 조금 이제 애매한 거지. 노래와 이야기는 사실상 하나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대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5번을 골랐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5번이 이제 노래와 이야기가 이제 대비가 된다라고 해서 5번인데, 3번 역설적 표현이라고 생각한 게, 저는 그 대비를 역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른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역설이라는 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리 없는 아우성, 뭐 고요한 아우성, 이런 것처럼 말이 안 되는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 그 아우성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치열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제가 역설적 표현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요거를 고쳐 들으면 됐다. 그래, 백석의 여승이네요. 내가 아까 설명한 게 6월 목평 백석의 여승, 모두의 잠.
결빙의 아버지, 그 여승이란 게 그렇게 해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젖은 한 여자가 승려가 되는 과정을 보여줬고요. 모두의 잠이라는 것도 아버지가 이제 가족들을 세 자녀가 있는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사는데 판잣집 같은 데 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집 없이 이렇게 못 위에서 마치 자듯이 위태위태한 가족의 모습,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 이수익의 결빙의 아버지도 아버지가 그 추운 날에 아이들 이렇게 이불을 다 덮어주고 주무시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마치 얼어있는 한강 같다. 위에는 살얼음이 덮여있지만 안에서는 이제 물이 흐르고 있지 않냐. 뜨뜻한 물이 흐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간의 변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승 같은 경우에도 현재에 있어서 여승을 만나고 과거로 돌아가서 여승의 남편이 죽고 시장에서 팔다가 머리를 깎는 순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모두의 잠도 그날 밤에 아버지가 아이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들어오고 그러고서 밤을 지새우는 그 시간의 흐름이 있고, 결빙의 아버지도 과거의 아버지를 추억하다가 현재의 내가 그 아버지의 나이가 돼서 현재의 시점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떠올리며 이 한강을 바라봤더니 그게 아버지 같더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상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를 못 보고 저는 4번을 택했습니다.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사를 시 쪽으로 깊숙이 끌어들인다. 근데 대화체는 저 이수익이 결빙의 아버지밖에 안 나와요.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하듯이 나오거든요. 근데 모두의 잠이나 여승은 그냥 제3의 화자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결빙의 아버지에 빠져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20년도 6월 모평, 요거 같은 경우는 김광균의 추일서정, 오교원의 하늘과 돌멩이, 이렇게 두 가지의 시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둘 다 되게 뭐라 해야 되냐, 추상적인 시예요. 되게 이미지가 잘 안 그려지는 시를 읽다 보면. 근데 뭐 되게 그런 것들은 그 이미지가 잘 안 그려지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감각적인 거, 이제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소리에 젖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소리는 소리고 젖는 거는 뭐 촉감 이런 건데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공감각적인 시상을 많이 썼거나, 아니면 그 단어 자체가 그냥 조금 어려워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답이 4번인데 5번을 찍었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다 맞는 얘기인 줄 알고 뭐 돈 하나 찍어야겠다 했는데, 요 하늘과 돌멩이라는 시에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해요. 뭐 이렇게 비유를 많이 써요. 뭐 이렇게 길을 걷는데 그 길이 막 되게 구겨진 넥타이 같이 생긴 길인데, 그 길 옆에는 뭐 이렇게 뭐 꽃도 있고 그 옆에는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하는데, 길 한켠에 있거나 길가에 있다고 해서 이게 중심 이미지가 아닌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단어의 시를 제대로 못 읽고, 이게 단어가 어렵다 보니까 뭐 이미지가 잘 안 그려지니까 그냥 뭐 길 한켠 길밖, 그럼 뭐 그래 뭐 중심에서 벗어났겠지 하면서 4번을 넘긴 거예요. 근데 4번이 그렇게 틀린 거예요. 그 중심 대상에 있는 건데도. 해서 시를 조금 더 꼼꼼히 읽어야겠다라는 게 이 윗부분에 대한 얘기고, 11년 6월 목표, 이제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77번 문제, 이성복의 서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되게 뭐라 해야 되냐, 노래 가사처럼 쓰여진 시입니다. 뭐 당신을 기다리겠어요, 당신과 함께 갈 때까지 저는 서해를 가지 않겠어요, 이런 느낌의 시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 보기로 뭐가 주어졌냐면, 이 서해라는 시에서 화자는 바다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신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드러낸다. 당신을 그리워하지만,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해에 못 가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보기를 보시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쓴 정답은 4번인데 제가 쓴 오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에 있는 요 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딱 그 뭐라 해야 되냐, 멀리서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이 서해 바다를 묘사를 하면서, 뭐 다른 여느 바다와 비슷한 바다일 텐데 그 바다 안에서도 뭐 저 멀리서 개들이 그 뻘을 씻어내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멀리서라는 단어가 어떤 화자와 나 사이의 거리감을 표현한대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평범한 시어 식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거는 살짝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 거리감이 그렇게 느껴지나?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4번이 정답이라면 하면서 이게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4번이 적절치 않은 이유는, 당신에게 갈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가야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데, 화자의 의지가 없대요.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희망이지, 내가 가겠다라는 의지가 없대요. 근데 사실상
내가 언젠가 당신하고 함께 가고 싶다라는 건 내가 가고 싶은 의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정리한 오답 노트를 3개를 다 보셨습니다. 저장하시고, 네, 이렇게 3개의 단원에 대해서 제가 그 3개의 그 국어 덩어리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보통 요 문제집으로 보면은 문제집이 한 2, 300문제? 300문제 조금 안 되게 있어요, 대부분. 얘는 300문제가 넘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그 독서는 오늘 조금 적게 풀었고 36문제 풀었으니까, 문법은 그래도 뭐 한 그 요 책에서 제시한 한 30분의 2, 그러니까 15분의 1, 15일치 중에 하루 요 정도는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문학은 조금 많이 풀었어요. 이렇게 77번까지 풀어놨으니까 요 현대시는 다 푼 거거든요. 그럼 5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를 다 푼 거예요. 근데 뭐 그래도 그 뒷부분이 더 많겠지, 양이.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풀어 나갈 거고, 제 예측은 일단은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요 마더텅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은 국어, 수요일은 영어, 금요일은 수학, 이렇게 해서 제가 수학 요 오답 노트를 계속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혹시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채팅이 없으니까 유튜브 컨텐츠 만든다는 생각으로 쭉 하고 있고요. 이후에 채팅이 좀 들어오거나 하면은 이제 입시 상담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 정도는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공부는 편합니다. 사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뭐 여러 가지로 더 노력할 것들 많을 거고, 방송적으로도 아마 신경 쓸 게 많을 텐데, 그래도 한번 끝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이브 1시간 정도였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라이브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시간은 맥스 안 넘기는 걸로 해서 마치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인강처럼 보실 수 있게 해놓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오답노트 한 것도 블로그에 전부 오픈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업데이트 되는 거 올려놓을 테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가져가서 쓰셔도 좋고 마음껏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오늘 그럼 방송은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웰던!